잠깐! 서울 하늘공원 화장터 복도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민수 부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화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화장 아직 안 됐죠? 관 좀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관리인은 차갑게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5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화장로에서는 이미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건설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최한수 회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은 그가 50년 전 맨손으로 일으킨 회사였습니다. 현재 자산 3천억 원 규모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였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바닥에 쓰러진 뒤였습니다. 119가 출동했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최한수 회장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1호실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좋은 방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빈소 안쪽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아내 박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6세였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자식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최민수는 50세였습니다. 회사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장녀 최민희는 48세였습니다. 명품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만 진심은 아니어 보였습니다. 차남 최민우는 45세였습니다. 셋 중 가장 불안해 보였습니다.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조문객 하나가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잠시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은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명의는 확인했어요? 민우도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비자금 소문 들었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억이라던데. 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이요? 진짜예요? 민우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돈 얘기부터 하는구나.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러 가자. 민희와 민우가 따라 나갔습니다. 세 남매는 장례식장 밖 흡연 구역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재산 목록 확인했어? 민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유언장이 없대요.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고요? 민수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분인데
민희가 말했습니다. 재산 목록도 정확하지 않대요. 회사 주식이랑 부동산은 확인됐는데 현금 자산이 거의 없대요.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비자금은요? 민수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문제야. 아버지가 어디에 숨겨뒀는지 모르겠어. 민희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행 금고 아니면 회사 금고.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뒤져봤는데 없었어요. 셋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실까? 민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가 뭘 알겠어요? 평생 집에만 있었는데. 민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경제관념도 없으시잖아요. 민수가 담배를 비볐습니다. 일단 장례 끝나고 천천히 찾아보자.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세 사람은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들어오는 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빈소에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변호사였습니다. 회장과 3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유족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민수, 민희, 민우가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 원장은 없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을 도왔지만 유 원장 작성을 권유해도 계속 미루셨어요. 민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정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인 사모님께서 50%, 자녀분들이 나머지 50%를 균등 분할하시면 됩니다. 민수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확인된 재산 목록이 뭡니까? 김 변호사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회사 주식 1,000억 원 상당, 강남 본사 건물 500억 원, 아파트 세 채 200억 원, 그 외 부동산과 자동차 등 합계 약 1,800억 원입니다. 민우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금은요? 김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통장에 10억 정도 있습니다. 민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현금이 10억밖에 없다고요? 김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건 이게 전부입니다. 민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비자금은 없습니까? 김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비자금이라니요.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따로 모아두신 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사모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세 자식이 일제히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희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세요? 할머니가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지만 돈 얘기는 안 했어. 너희 아버지가 알아서 하셨으니까. 민우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장례 끝나고 천천히 정리하시죠. 혹시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빈소는 다시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중 50년은 최한수와 함께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26세 때였습니다. 시골 처녀였던 그녀는 서울로 올라온 가난한 청년 최한수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일용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둘이 모은 돈으로 작은 건설 하청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회사가 커졌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은 변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바람을 피웠습니다. 젊은 여자들과 어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세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실망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무시했습니다. 공부 못했다고 무시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도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뒷담화를 했습니다. 촌스럽다고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참았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장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자식들과 조문객들은 모두 갔습니다. 할머니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빈소 지킴이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쉬셔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지킴이가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관 속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진짜처럼 만든 복사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조금 열었습니다. 남편의 정장 안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장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잘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1974년 봄이었습니다. 26살의 박순자는 서울역 앞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최한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매일 국밥집에 왔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순자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 됐어요. 한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1년 됐어요. 여기 단골이에요.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후 한수가 고백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아요. 순자는 놀랐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답장은 차갑습니다. 무일푼 서울 청년이라니
절대 안 된다. 순자는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했습니다. 1975년 봄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새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한수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둘이 모은 돈은 통장에 넣었습니다. 한수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 회사 차릴 거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모아요. 5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이었습니다. 한수는 작은 건설 하청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사만 받았습니다. 빌라 수리 공사였습니다. 벽 페인트 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성실했습니다.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공사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직원도 한 명씩 뽑았습니다. 10년 후인 1990년이었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넘었습니다. 빌라가 아닌 아파트 공사를 받았습니다. 매출도 연 100억이 넘었습니다. 한수는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순자도 이제 일을 그만뒀습니다. 세 자식을 낳아 키웠습니다. 장남 민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장녀 민희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차남 민우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집도 강남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30평대였지만 순자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수가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순자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였습니다. 회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대한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직원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매출도 연 3천억이었습니다. 한수는 회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자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한수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골프 모임이다 뭐다 핑계였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한 번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한수가 젊은 여자와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자식들이 상처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자라면서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무시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심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은 공부를 못하셔서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패션 센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가 창피해요. 순자는 그것도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이었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한수가 갑자기 순자를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둘만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78세의 노인이 돼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셌습니다. 주름도 깊었습니다. 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요즘 가슴이 자꾸 아파요.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이 안 좋대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언제 갈지 모른대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밉기도 했지만 정도 있었습니다. 한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평생 미안했소. 당신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바람도 피웠고요. 당신을 소홀히 대했고요. 정말 미안하오. 순자는 처음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주고 싶은 게 있소. 무엇인데요? 한수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 서재에 금고가 있어. 책장 뒤에 숨겨져 있어요. 이 번호로 열 수 있어요. 순자는 그런 금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안에 통장들이 있어. 50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한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500억 정도 될 거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억이라니요.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매출에서 조금씩 빼돌렸어. 불법은 아니요. 내 개인 돈이요. 세금도 다 냈어. 그냥 자식들 몰래 모아둔 거요. 왜 자식들한테 말 안 했어요? 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자식들 보시오. 전부 돈만 아는 애들이오. 만약 이 돈 알면 어떻게 될까요? 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돈에 미쳐 있다는 것을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당신 거요. 당신이 쓰시오. 자식들한테는 주지 마시오. 회사랑 부동산만 줘도 충분하오.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한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동안 고생만 시켰어.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오.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만약 내가 죽거든. 이 돈 자식들한테 뺏기지 마시오. 당신이 지키시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한수가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금고 얘기였습니다. 장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온 것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를 살폈습니다. 과연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메모지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975. 둘이 결혼한 해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장이 10개 있었습니다. 각 통장마다 50억씩 들어 있었습니다. 합계 500억이었습니다. 모두 한수 개인 명의였습니다. 그 외에 장부도 있었습니다. 5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언제 얼마를 모았는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돈이었습니다. 세금 납부 증명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한수의 자필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오. 50년 동안 고생만 시켰소. 이 돈으로 편하게 사시오. 자식들에게는 주지 마시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소.
이 돈은 당신 것이오.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받는 사랑이었습니다. 순자는 금고 안에 모든 것을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통장 10개 장부 그리고 편지까지요. 그리고 금고는 다시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욕심만 많았습니다. 민희는 사치만 좋아했습니다. 민우는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면 다 탕진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쓰기도 애매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500억이라니요.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없는 걸로 만들자. 자식들이 찾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된 곳에 쓰자. 순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과연 돈 얘기부터 했습니다. 유산이 얼마냐, 비자금은 어디 있냐?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역시 줄 수 없어. 저 아이들한테는 안 돼. 그리고 어젯밤이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짜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낮에 몰래 복사기를 찾아갔습니다. 통장 10개를 복사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봉투에 넣었습니다. 장부도 몇 장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짜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 모두가 간 후였습니다. 순자는 그 가짜 봉투를 관 속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정장 안주머니였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관을 열면 이 가짜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지 못하면 그대로 화장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진짜는 안전했습니다. 순자는 관 뚜껑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로 관을 열려고 할까? 아니면 포기할까?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장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발인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모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왔습니다. 대한건설 회장의 장례식이었으니까요. 장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유족 대표로 민수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요. 10시가 되었습니다. 발인 시간이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운구됐습니다.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서울 하늘공원 화장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족들도 차에 올랐습니다. 순자는 첫 번째 차에 탔습니다. 손자 준호가 함께 탔습니다. 25세의 젊은이였습니다. 민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유일하게 할머니를 잘 챙기는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아줬습니다. 두 번째 차에는 민수, 민희, 민우가 탔습니다. 세 남매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민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오늘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화장터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을 열어야 해.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영구차가 하늘공원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화장터 입구에서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호였습니다. 70세였습니다. 화장터 관리 보조로 일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얼굴에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전직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명문고에서 40년을 가르쳤습니다. 5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심심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이 선생이 영구차 앞으로 갔습니다. 유족분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관이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직원 4명이 함께 들었습니다. 화장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족들이 뒤따랐습니다. 이 선생이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이 저쪽입니다. 화장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편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순자는 이 선생을 보며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보통 화장터 직원과는 달랐습니다. 말투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행동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죽은 이를 대하는 태도가 존중으로 가득했습니다. 관이 화장실 앞에 놓였습니다. 화장 시작은 11시였습니다.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이 선생이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고인 성함과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한수 1946년생 맞으십니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선생이 서류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화장 동의서였습니다. 민수가 사인했습니다. 이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순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 선생이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최한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순자가 관 앞에 섰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순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여보.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선생이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으십니까?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이 선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닫았는데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요. 이 선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요청이었습니다. 다시 뚜껑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관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은 아버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안주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룩한 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 민수가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이 막았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기 주머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선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인을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저희 가족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빈소에서 확인하셨어야죠. 이제는 안 됩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왜 안 됩니까? 제 아버지인데 제가 확인하겠다는데요. 이 선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정입니다. 발인 후에는 관을 열 수 없습니다.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규정이 다 있어요? 이 선생은 차분했습니다. 죽은 이의 존엄을 위한 규정입니다. 민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 선생이 물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민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꼭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미 발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 드리면 됩니까? 100만 원 드릴게요. 이 선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뇌물을 주시는 겁니까?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선생이 뚜껑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면 화장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선생이 대기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기다리십시오. 유족들이 대기실로 갔습니다. 세 남매는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작게 욕했습니다. 저 고집센 영감 때문에. 민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민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화장까지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민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시간을 끌어야 해. 민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쓰러지는 척 할게. 119 부르고 난리치면 시간을 벌 수 있어. 그 사이 관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세 남매는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순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대충 짐작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하지만 순자는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 선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선생은 화장실 옆 작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잠깐 괜찮으시겠어요? 이 선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순자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 선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순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자식들이 좀 이상해요. 이 선생이 의자를 돌려 앉았습니다. 어떻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관을 열려고 했잖아요. 돈 때문이에요. 이 선생이 놀랐습니다. 돈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비자금을 숨겨뒀어요. 500억이요. 이 선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이라고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그걸 찾고 있어요. 혹시 관 속에 있는 줄 알고 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생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관 속에 있습니까?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있긴 해요. 하지만 가짜예요. 이 선생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짜요? 순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비자금을 물려줬어요. 자식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서 관 속에 넣었어요. 이 선생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진짜는요?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이 선생은 순자를 다시 봤습니다. 7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50년을 참고 살다가 마지막에 반격한 것입니다. 이 선생이 물었습니다. 자식분들이 돈만 보시나 봐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그랬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재산 얘기만 했어요. 어머니인 저는 무시했고요.
이 선생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순자가 이 선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발 관을 지켜주세요.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 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선생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40년 교직 생활하며 많은 것을 봤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도 봤고요. 당신은 지혜롭게 대처하셨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국어 교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당신 자식들 보니 알겠더군요. 돈만 보고 있다는 것을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이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 자란 거예요. 부모 탓만은 아닙니다. 10시 55분이었습니다. 화장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이 선생이 대기실로 갔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시겠습니까?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만 하겠습니다. 민수가 또 나섰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 선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까 하셨잖습니까? 민수가 우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인데요. 이 선생이 단호했습니다. 한 분만 가능합니다. 규정입니다. 민희가 항의했습니다. 무슨 규정이 그렇게 많아요? 이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관 앞에 섰습니다. 손을 관 위에 올렸습니다. 잘 가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이 선생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이 선생이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이 선생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정각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로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저렇게 가는구나. 이 선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11시 1분이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기계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민수가 창문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관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민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오빠? 민수가 가리켰습니다. 벌써 시작됐어.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새 남매가 창밖을 봤습니다. 관이 거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잠깐 복도를 뛰었습니다. 민희와 민우도 따라 뛰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안에서 이 선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이 시작됐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이 선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수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관 좀 열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생이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화장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민희가 애원했습니다. 그럼 멈춰주세요. 이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민수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워. 민희가 놀라서 잡았습니다. 오빠.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야 해요. 이 선생은 침착했습니다.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아프십니까? 민수가 신음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이 선생이 민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10초 정도 지났습니다. 이 선생이 손을 놨습니다. 맥박이 정상입니다.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프다니까요. 이 선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교사 생활하며 꾀병은 다 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민희가 변명했습니다. 오빠가 원래 심장이 안 좋아요. 이 선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119 불러드릴까요? 병원 가셔야죠. 민수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선생이 되물었습니다. 방금 숨도 안 쉬어진다며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십시오. 화장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이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드릴게요. 아니, 5천만 원이라도요. 이 선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뇌물을 주시는 겁니까?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더 그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민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빠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이 선생이 가리켰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십시오. 민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화장이 얼마나 걸려요? 이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그럼 관은요? 이미 불에 타고 있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0억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민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떻게 오빠? 민우는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이 선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는 장례를 치르는 곳입니다. 세 사람은 힘없이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순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세 남매였습니다. 모두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500억이 날아갔어. 민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요. 진작관을 열 걸 그랬어요. 민우가 따졌습니다. 아니, 형님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왜 실패한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탓이라고? 민우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형님이 책임자잖아요. 둘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민희가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지금 싸울 때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우가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아까 어머니 혼자 마지막 인사하셨잖아요. 그때 관에서 뭘 꺼내신 거 아닐까요?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다 아시고 우리 속이신 거예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희가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세요. 순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니? 민수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비자금 알고 계시죠? 순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몰라.
민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500억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순자가 딸을 봤습니다. 500억? 그게 뭐니?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 알아요. 아버지가 비자금 숨겨뒀다는 거.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누가 그러던?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따로 돈을 모으셨다고.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민희가 답답해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자식들인데 말씀해 주세요. 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식이면 뭐든지 알 권리가 있니?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뭘 했니? 민희가 변명했습니다. 저희 바빴잖아요. 순자가 쏘아붙였습니다. 바빠서 병원도 안 왔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자식인데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자식? 돈만 보는 애들이 자식이니? 순자의 말에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편을 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고모들이 평소에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조용히 얘기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 너희한테 줄 것도 없고. 민희가 따졌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도 상속권 있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는 있지. 회사랑 부동산은 주마. 하지만 현금은 없어.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500억이 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명해봐. 어디 있는지 찾아봐. 민수가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순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라. 법정에서 보자. 그때 이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다른 유족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민수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생이 순자를 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이 선생이 세 남매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2시 30분이었습니다. 화장이 완료됐습니다. 이 선생이 대기실로 왔습니다. 유골 수습이 끝났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세 남매도 따라 나섰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유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재와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이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유골입니다. 유골함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유골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혹시 타지 않은 게 있을까?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전히 탔습니다. 500억도 함께 탄 것입니다. 아니 가짜 500억이었지만요. 민수는 그걸 몰랐습니다. 민희도 절망했습니다. 정말 다 타버렸네. 민우는 눈물까지 났습니다. 이 선생이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검은 사각함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유골을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다 담고 나서 뚜껑을 닫았습니다. 흰 천으로 감쌌습니다.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고인을 잘 모셔드리십시오. 순자가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50년의 무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선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화장터를 나왔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순자가 멈춰 섰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비자금 정말 모르세요? 순자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돈만 보게 됐니?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어. 엄마 사랑한다고 했었지.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니? 엄마를 무시하고 돈만 보게 된 게. 민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언제 무시했어요? 순자가 딸을 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집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엄마를 촌스럽다고 했잖아. 민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순자가 막내를 봤습니다. 민우야, 너는 도박 빚이 얼마니? 민우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 너희가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 찾지 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갈게요. 순자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너만 착하구나. 주차장에 남은 세 남매였습니다. 민수가 차에 기대섰습니다. 정말 끝났어. 민희가 울먹였습니다. 500억이 그냥 날아갔어.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저 도박빚 어떻게 갚아요?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 문제야. 민우가 따졌습니다. 형님은 회사라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민희도 불평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사업도 안 되는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알게 뭐야. 각자 알아서 해. 세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싸우게 된 것입니다. 민수가 차에 올랐습니다. 나 먼저 간다.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민희도 자기 차로 갔습니다. 민우에게 한마디도 없이 떠났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500억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몰랐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최한수 회장의 49제였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작은 법당에서 법회가 열렸습니다. 스님이 경을 읽었습니다. 유족들은 앉아서 들었습니다. 순자가 맨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 옆에 준호가 앉았습니다. 뒤쪽에는 민수민이 민우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일주일 내내 비자금을 찾아다녔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재의 금고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들도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명의 통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것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계속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500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민수는 지쳐 보였습니다. 민희는 초췌했습니다. 민우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법회가 끝났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 안으로 오십시오.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차를 내왔습니다. 순자가 먼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셨죠? 순자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뭘 생각해? 민희가 답답해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 얘기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니?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자가 막내를 봤습니다. 도박 빈말하는 거니?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뭐 하는지 다 알아. 민수가 의자를 당겼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저희 자식이잖아요.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식? 너희가 언제 자식 노릇했니? 민희가 변명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했어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뭘 했는데? 아버지 병원 한번 왔니? 내 생일 축하한 적 있니? 세 남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돈만 보였어. 평생 그랬지. 그래서 결정했어. 민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뭘 결정하셨어요? 순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봉투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편지야. 민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순자가 봉투를 밀어줬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자필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요. 50년 동안 미안했소.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있소. 500억이요. 이 돈은 당신 것이요. 자식들에게는 주지 마시오.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소. 회사와 부동산으로 충분하오. 이 돈은 당신이 평생 고생한 대가이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사랑하오. 편지가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그럼 정말로 500억이 있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민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알고 싶니?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관 속에 넣었던 거 기억하니?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진짜였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가짜였어. 민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관 속에 넣은 건 복사본이었어. 가짜 통장들이지.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진짜는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했지. 민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장터에서 가짜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너희가 얼마나 돈에 미쳤는지 시험해 본 거야. 민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너무해? 아버지 관을 열려고 한 너희가 더하지 않니?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시신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관을 열려고 했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 아버지 개인 재산이야. 유언장은 없지만 이 편지가 있어. 변호사가 확인했어. 법적으로 유효하대. 민희가 따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자식이면 뭐든지 받을 자격 있니?
효도도 안 하고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저희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회사 주식에 부동산까지 합치면 1,800억이야. 그것도 모자라니?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그건 세금 내고 나누면 별로 안 돼요. 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1,800억이 별로 안 된대. 세 남매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보고 싶으면 소송해. 난 이기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방에는 세 남매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망했어. 민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준호가 함께 갔습니다. VIP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통장 10개를 확인했습니다. 총 500억 원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일부는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할 거예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얼마나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200억이요. 준호도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많이요? 순자가 손자를 봤습니다. 내가 쓸 돈은 많지 않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니? 차라리 어려운 노인들 도우는 게 낫지. 직원이 감동했습니다.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억은 준호 명의로 해주세요.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유일하게 날 챙겨줬어. 효자 손주에게 주는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너무 과분해요. 순자가 손자 손을 잡았습니다. 과분하지 않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직원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200억은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효도 장학금을 만들 거예요. 부모를 잘 모시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십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최한수 순자복지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청장도 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왔습니다. 순자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00억 원의 큰 기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76년을 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그건 사람입니다. 특히 노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제 몫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박수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차를 몰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새로운 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76세 박순자 씨가 200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화면에 순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관식 장면이었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남긴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한 것인데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겼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교훈을 주었습니다. 돈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요.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잘 봤죠? 우리 마지막에 이겼어요. 자식들한테 제대로 가르쳤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나도 편히 살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이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찾았습니다.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건강검진도 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노인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순자도 가끔 들렀습니다.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존경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회사 경영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힘으로였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배워갔습니다. 민희는 사치를 줄였습니다.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도박을 끊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았습니다. 세 남매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용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겠죠.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요. 준호는 순자가 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IT 기기 회사였습니다. 순자가 자문을 해줬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자주 만났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하늘공원에 갔습니다. 화장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순자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선생이 앉았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사모님 소식 들었어요. 복지센터 기부하셨다며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관을 지켜주셔서요. 이 선생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사모님이 지혜로우셨던 거죠. 두 노인은 한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이 선생도 일어났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모님.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76세의 나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지혜롭게 승리했습니다. 노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보다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힘입니다. 자식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돈보다 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후회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세요. 자식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노년을 만드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모님께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효도하세요.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으로 사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그리고 부모님과의 시간이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